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미국과 중국이 첫 고위급 무역 협상에서 진전된 결과를 내놨습니다. 미국과 중국 두 나라 모두 상호 관세를 90일간 각각 115%포인트씩 낮추기로 했습니다. 당장 파국은 피하면서 정밀한 협상안을 만들기 위한 시간을 확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김예영 기자, 미중 간 무역 협상 합의안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지난 주말 스위스 제네바에서 진행된 미국과 중국 간 무역 협상의 결과가 방금 공개됐는데요. 양국은 공동 성명을 통해 상대국 제품에 부과했던 고율의 관세를 대폭 인하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은 현재 145%인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향후 90일간 30%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이에 상응해 중국도 같은 기간 미국산 제품에 대한 현행 125% 관세를 10%로 인하합니다. 양국 모두 관세율을 115%포인트나 대폭 낮춘 겁니다. 양국은 지난 주말 첫 고위급 무역 협상을 가진 뒤 양자 무역 관계가 세계 경제에서 갖는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며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시장은 50에서 80% 수준으로 관세율을 낮출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보다 훨씬 파격적인 관세 인하가 이뤄진 셈입니다. 다만 이는 90일간 적용되는 것으로 양국은 3개월간 추가 협의를 이어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회담은 미국과 아시아 각국의 협상 수위를 가늠할 수 있는 무역 협상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중국과의 협상에서 상당한 성과를 보이면서 나머지 나라들과의 통상 협의에도 속도가 더욱 붙을지 주목됩니다. 한편 한미 양국은 오는 15일부터 제주에서 열릴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통상장관회의에서 관세 협상에 나설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한국경제TV 김예은입니다. 오늘 증시 이슈 짚어보는 마켓톡톡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미중 협상 기대감이 한 달 반 만에 2,600선 위로 올라서며 마감했던 우리 코스피. 조금 전 미국과 중국의 공동 성명이 발표되며 내일장 증시에 대한 기대감 더욱 증폭되고 있습니다. 현재 다우 선물과 S&P 500 선물 지수 각각 2%대, 나스닥 선물은 4% 가까이 급등하고 있고요. 아시아 증시에서 아직 개장 중이었던 항생 지수 또한 3%대 급등하고 있습니다. 관세 리스크가 크게 완화되면서 반도체주의 투심 급격히 개선되고 있습니다. 또 해운주, 그간 관세 리스크로 글로벌 물동량이 감소해 해상 운임이 줄어드는 상황에 놓여 있었는데 양국이 큰 폭의 협상을 이뤄내며 해운주에 대한 투심 또한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급반전한 한편 제약주 가장 울상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의약품 관세 부과 카드를 최근 꺼내든 데 이어 약가 인하와 해외 의약품 제조시설 불시 점검 강화 소식까지 전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먼저 지난 5일 트럼프 대통령은 2주 내 의약품에 대한 관세를 발표하겠다고 밝혔죠. 이 기한까지 지금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고요. 이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밤 10시 처방약 가격을 최대 80%까지 인하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도 서명할 계획입니다. 현재 제약업계에서는 행정명령이 시행될 경우 1조 달러의 손실이 10년간 발생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고 시장에선 국내 제약사의 타격 또한 불가피할 것이라 전망합니다. 아울러 트럼프 행정부가 해외 의약품 제조시설에 대한 불시 점검도 확대하기로 하면서 당장 미국 매출 비중이 높은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등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내일장 기대되시죠? 증권가에선 그간 관세에 눌려있던 대부분의 업종이 내일 증시에서 힘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추후 추가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차질과 재진전이 반복되면서 단기적으로 증시가 흔들릴 여지도 남겨두고 있고요. 앞으로 발표될 각종 경제 지표에도 촉각을 기울이라고 조언합니다. 일단 내일 밤에는 미국이 지난달 2일 상호 관세를 발표한 뒤 처음으로 공개되는 미국의 4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 예정이 있습니다. 잇따라 여러 지표들이 발표될 예정인데요. 예상보다 부진한 경제 지표 결과가 미중 협상의 흥분을 가라앉힐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켓톡톡이었습니다. 오늘부터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대선 후보들은 일제히 경제를 1호 공약으로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모두 위기에 빠진 경제를 살리겠다는 목표는 같았지만 방법은 달랐습니다. 자세한 내용 국회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유호성 기자. 자, 이재명 후보는 이 광화문에서 선거운동 출정식을 열고 곧바로 판교로 향했죠. 네, 이 후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민주당 10대 정책 공약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10대 경제 강국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AI 3강 도약과 K 콘텐츠를 앞세운 글로벌 소프트파워 빅5, 국가대표 K방산을 약속했습니다. 이 후보는 광화문에서 선대위 출정식을 가진 이후 곧바로 판교로 향해 IT 개발자들을 만났는데요. 첨단 산업이 밀집한 판교 방문을 통해 AI 산업 육성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후보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산업 자체의 발전, 기술 발전도 매우 중요하고 들고 뒤처져서는 안 되죠. 또 한편으로는 결과, 그 혜택을 모두가 함께 누리는 그런 세상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도 좀 많고. 다만 그게 쉽지가 않죠. 거기에는 이제 역시 정부의 역할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글로벌 AI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AI 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리되 그 과실을 국민 모두가 나눌 방안도 함께 구상해야 한다고 강조한 겁니다. 네, 오늘 이재명 후보가 현장 유세에 집중하는 동안 민주당은 이 공약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이 상법 개정안과 이 포괄 임금제 폐지 등 예고했던 이 굵직한 정책들이 10대 공약에 담겼는데, 유 기자, 기업들의 반대가 예상되는데 강행하겠다는 뜻으로 읽혀지네요. 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총괄 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장은 상법 개정안과 포괄임금제 금지, 노란봉투법 등 이 재개의 반대 여론이 큰 정책에 대해 포기할 수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진 본부장은 노동 관련 정책과 상법 개정안은 민주당의 오랜 정책이고 경제가 건전히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이어 김성환 정책본부장도 AI, 기후, 문화 등 세 가지 경제 성장의 축을 기존 제조업에 접목해 업그레이드하고 대중소기업과 R&D 등 산업 생태계를 성장시켜 소득 재분배로 연계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재원 마련 방안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는데요. 이에 이한주 전책본부장은 재정 기반이 취약해졌고 정부 기능에 대한 판단이 어려워 인수위원회 격인 기구가 만들어진 이후에 정밀 추계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대선 후보 자리를 되찾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도 1호 공약으로 경제 살리기를 외쳤습니다. 두 후보 모두 이제 경제 공약을 전면에 내건 만큼 차별화가 쉽지 않아 보이는데, 자, 김문수 후보의 공약은 이재명 후보와 어떤 점에서 다른 겁니까? 네, 김문수 후보는 기업 주도 성장과 자유경제 혁신을 핵심 선거 공약 기조로 삼고 있습니다. 김 후보는 공약에서 경기도지사 시절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 유치 경험을 소개하면서 규제 완화, 세제 정비, 투자 활성화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습니다. AI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점에서는 이 후보 측 공약과 유사합니다. 다만 자금 확보 측면에서 정부 예산 증액이 아닌 글로벌 기업이 참여하는 100조 원 규모의 펀드 조성이라는 점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산업 경쟁력을 뒷받침할 에너지 정책 측면에서도 김 후보는 이 후보와 차이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 후보는 원자력 발전 비중 확대에 방점을 두고 대형 원전 6기 건설과 한국형 소형 모듈 원전 상용화를 국가 전략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 반값 전기료 기반 조성 등 기업의 전력비 부담 완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 후보는 2040년까지 석탄 발전소를 전면 폐쇄하고 신재생 에너지 생산에 참여한 국민에게 수익을 돌려주는 이 햇빛 바람 연금 모델을 통해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중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한국경제TV 유호성입니다. 미국이 미군 군용기 정비 거점 마련을 위해 올해 초 대한항공을 방문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면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에겐 항공사인 대한항공이 벌써 50년째 미군 군용기를 정비해온 이 방산 기업이라는 점이 재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방산인사이드 배창학 기자 나왔습니다. 배 기자, 네. 미국 국방부 고위급 인사들이 올해 초 대한항공을 직접 둘러봤다고요?
네, 복수의 방산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미 국방부 고위 관료들이 올해 초에 방한했습니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운용되는 미 군용기를 수리할 전담 MRO 거점을 구축하기 위해서인데요. 방문단은 당시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또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 그리고 대한항공의 수리소를 차례로 들렀습니다. 이 사업장별 기술력 수준과 또 인력 규모를 확인하고 설비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서였는데요. 이들은 한국뿐 아니라 일본과 필리핀, 호주 등 우방국에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국방부는 앞서 동맹국들에서 무기를 고치는 현지 지원 체계인 RSF 정책을 펼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에 연장선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한미 국방부는 이달 초 미 워싱턴 DC에서 고위급 협의체 회의도 진행을 했는데요. 양측은 자리에서 군함에 이어 군용기 MRO 협력이라는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높은 가성비와 빠른 납기를 내세운 K방산이 이 수리 파트너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항공사가 아닌 이 방산 기업으로서의 대한항공은 조금 생소하긴 한데 이 협업 가능성은 어느 정도입니까? 네, 일단 말씀 주신 것처럼 민간 항공사로 유명하다 보니까 새 업체 가운데 방산업체로서는 인지도가 좀 낮은 편입니다. 네. 하지만 협업 가능성은 제일 크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전 세계 10위권인 민간 항공사 대한항공은 지난 1975년부터 항공우주사업부 신설 이래 50년간 군수도 다루는 K방산의 터줏대감 격입니다. 사업 비중은 여객과 화물이 9인 반면 군수가 일로 크게 못 미치지만 MRO, 드론, 위성 등을 신성장 동력으로 급성장 중에 있는데요. 지난달에는 카이를 꺾고 1조 원 규모의 다목적 헬기 UH-60 성능 개량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며 시장을 깜짝 놀래키기도 했습니다. 특히 미국은 대한항공의 50년 가까이 MRO 분야에서 쌓은 트랙 레코드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대한항공은 지난 1978년부터 한국과 일본에 주둔하는 미군의 군용기 약 4,000대를 고친 국내 최대 MRO 사업자입니다. 김포와 인천, 부산 등 세 곳에서 MRO 센터를 운영 중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김포는 중소형기, 또 인천은 중대형기, 부산은 기체 색을 칠하는 페인팅에 각각 특화되어 있습니다. 특히 인천의 경우 글로벌 방산 항공우주 품질 인증 등을 받은 국내 유일의 기지로 우리 군뿐만 아니라 미군도 전시에 쓸 수 있을 만큼 최첨단 시설이라는 평가입니다. 대한항공은 5,800억 원을 투자해서 인천 기지를 아시아에서 가장 큰 MRO 단지로 확장 중인데 내후년에 준공이 됩니다. 가동만 되면 기지에서 수리할 수 있는 엔진의 대수가 연 100대에서 360대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이 세계 최대 군사 대국인데 군함에 이어서 군용기까지 우리에게 이 정비를 맡겨야 할 정도로 상황이 긴박한 겁니까? 일단 미국의 산업 생태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은 그동안 군함이나 군용기 등이 고장나면 대부분 미 본토로 이송해서 수리를 했습니다. 네. 하지만 현지 제조업이 쇠퇴하면서 드는 비용이 또 시간이 늘어나서 부담이 가중이 됐는데요. 특히 우리나라가 속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경우 미국과 중국, 러시아가 각자 주도권을 쥐기 위해 대치하고 있습니다. 전력 공백이 생기면 어느 곳보다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그래서 비용과 시간을 동시에 줄일 수 있는 RSF 정책을 펼치려고 하는 거고 다방면으로 검증된 K방산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미 국방부는 지난해 말 개최한 국제 MRO 행사에서 대한항공의 미군 군용기 수리 프로젝트가 교과서와 같다라며 높게 평가를 했는데요. 업계에서는 RSF만 잘 활용하면 오랜 기간 대형 일감을 확보하는 동시에 미국을 발판으로 글로벌 시장 진출에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해 글로벌 군용기 MRO 시장 규모는 57조 원 정도인데 오는 2030년이면 68조 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연평균 성장률도 군함 MRO 시장보다 1%포인트 높은 2.81%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방산인사이드 배창학 기자였습니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 재건축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르면서 수주전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9월 시공사 선정을 앞둔 압구정 2구역을 두고 국내 1, 2위 건설사가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바로 건너편에 조합원들만을 위한 차별화된 전용 홍보관까지 만들었습니다. 강미선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 재건축 단지 건너편에 들어선 삼성물산의 홍보관입니다. 서울 재건축 최대어로 꼽히는 압구정 2구역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조합원들을 위해 마련한 공간입니다.
50년 전 압구정 2구역의 시공사였던 현대건설은 인근의 문을 연 갤러리를 홍보관으로 만들어 조합원들의 마음을 사고 있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 강남 대표 부촌의 상징이 된 압구정 현대를 아예 상표권으로 등록하기로 했습니다. 사업비만 2조 4천억 원에 달하는 압구정 2구역 시공사 선정이 9월로 다가오면서 국내 1, 2위 건설사가 맞붙고 있습니다. 6월에 입찰되기 전까지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죠. 근데 요즘 삼성이 치고 올라오고 있어가지고 제한사 넣어봐야 알죠. 현대를 선호하셔도 막상 또 그걸 열어봐야 이주비나 뭐 이런 것들, 금융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의 혜택이 크게 되면 또 수익성과 상징성을 갖춘 재건축 단지인 만큼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이 출혈 경쟁에 나설 것이란 전망 속에 주민들의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분담금 덜 들어가는 거. 세계 어디를 내놔도 손색 없는 자부심으로 만들어지는 것. 압구정하면 현대지 하는 생각은 하고 있지만 그거는 기존의 생각이고 또 앞으로 변해가는 거를 바라볼 때는 그런 눈을 또 압구정 2구역을 시작으로 올해 안으로 압구정 재건축 6개 구역 중 4개 구역의 재건축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를 전망입니다. 건설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은 만큼 최고의 입지를 가진 압구정 재건축 사업 수주를 둘러싼 입찰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강미선입니다. 금융당국의 반대로 롯데보험, 손해보험의 콜옵션 행사가 연기되면서 그 후폭풍이 거셉니다. 애꿎은 이 다른 보험사들 이자 부담만 커지게 생겼습니다. 경제부 박찬희 기자 나왔습니다. 자, 박 기자, 이 롯데손해보험 이 콜옵션 행사 강행하겠다는 분위기인데 현재는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롯데손해보험이 900억 원 규모의 후순위채에 대해 콜옵션 행사 의지를 밝혔지만 금융당국의 반대로 구체적인 상환 일정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금융감독원은 킥스 비율이 150%에 못 미친 상황에서의 콜옵션 행사는 감독 규정 위반이라면서 자본 확충이 우선이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필요시 강제 조치까지 예고한 상황입니다. 롯데손보와 금융당국의 갈등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해 11월 무저해지 상품 해지율 산정 방식을 두고 대립했고 지난 2월 이후로는 후순위채 발행과 상환 여부를 두고 충돌해 왔습니다. 현재 양측은 이번 사안을 두고 긴밀히 소통 중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자, 이 금융당국에 맞서는 게 쉽지 않은 결정일 텐데 롯데손해보험이 이 당국의 반대에도 이 콜옵션을 강행하는 이유는 뭡니까? 네, 핵심 배경에는 이 롯데손보 최대 주주인 사모펀드 JKL 파트너스의 엑시트 압박감에 있습니다. JKL은 2019년 롯데손보를 인수한 뒤 5년 만인 지난해 매각에 나섰지만 고평가 논란 속에 시장의 외면을 받았습니다. 유력 인수 후보였던 우리금융지주가 본 입찰에 불참했는데요. JKL이 제시한 몸값은 2조 원이었는데 우리금융지주의 희망가는 1조 8천억 원이었습니다. 이후 JKL은 롯데손보를 상시 매각 형태로 돌리고 다음 매각 시도 전까지 기업 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해 단기간 실적을 극대화하려는 행보를 보였습니다. 실제로 롯데손보는 지난해 회계 기준에서 예외 모형을 택해 단기 실적을 부풀린 바 있습니다. 예외 모형은 원칙 모형에 비해서 부채는 줄고 마진은 늘어날 것으로 나타나서 이익이 늘고 킥스 비율도 높아집니다. 이번 콜옵션 강행 역시 킥스 비율을 무시한 채 시장 신뢰를 회복하려는 시도로 풀이됩니다. 보통 채권 시장에선 만기와 상관없이 5년 뒤 콜옵션을 행사하는 것이 관행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금감원의 반발을 사서 보험업계 불확실성만 키웠다는 평가입니다. 금감원은 이번 사태에 대해서 롯데손보의 경영 실태 평가 등급 하향과 적기 시정 조치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있어서 향후 제재 수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롯데손해보험 이 후순위채 사태가 이제 불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불똥이 중소형 보험사들로 튀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단순히 롯데손보 한 곳만의 문제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네. 문제가 된 롯데손보 8회 수순위채는 10년 만기지만 콜옵션이 붙어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5년물로 인식돼 왔습니다. 특히 전체 900억 원 중 676억 원이 개인 투자자 소유인 만큼 상환이 지연될 경우 불안전 판매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로 해당 채권의 금리는 민간 채권 평가사 4곳의 평균치인 민평금리보다 최대 73bp 높게 거래되면서 신용위험 프리미엄이 급등했습니다.
즉 위험이 커졌으니 더 높은 이자를 받아야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여기에 KDB생명과 푸본현대생명 등 킥스 비율이 150%를 간신히 넘긴 중소형 보험사들로 불안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들 보험사가 발행한 후순위채의 유통금리가 가파르게 상승 중인데요. 오늘 오후 기준 이 KDB생명과 푸본현대생명의 후순위채는 민평금리 대비 각각 39.4bp, 91.8bp 높게 거래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자본 여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콜옵션을 무리하게 행사하면 시장 전반에 부담을 줄 수 있다라면서 보험사들의 킥스 비율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보험사의 후순위채 및 신종자본증권 발행 여건이 전반적으로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경제부 박찬희 기자였습니다. 오늘 준비한 뉴스 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